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어울리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앉아 듣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된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깊이가, 얼마나 큰 소리로 웃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았느냐가 그날 모임의 온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의 주변에서 가장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이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이 그날 가장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진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가장 먼저 분위기를 띄운 사람이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은 내가 말할 때 눈을 맞추며 끄덕여준 사람이고,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한마디 건네준 사람이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날 모임 전체보다 더 강렬하게 가슴속에 새겨진다. 대화의 품격이란 바로 그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오래도록 온기를 남기는 능력, 그리고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존재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모임에 나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이야깃거리를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어떤 화제가 좋을지, 혹시 분위기가 처지면 어떻게 살릴지를 걱정한다. 그러나 정약용이 우리에게 먼저 묻는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준비했는가? 말하는 기술보다 듣는 기술이 먼저다. 그리고 듣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근본은 상대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화술도 결국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겸손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대화의 본질이 담겨 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가 아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경험했다 해도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이다. 내가 옳다 해도 상대가 틀렸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겸손이 사람을 머무르게 한다. 곁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내 이야기를 해도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옆에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렇다면 칭찬은 어떠한가? 칭찬이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는 말은 칭찬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건네는 칭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이다. 빈말로 늘어놓는 칭찬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갑자기 어색한 칭찬이 쏟아지면 오히려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진짜 칭찬은 상대가 정말로 해낸 것, 상대가 꾸준히 지켜온 것, 상대가 용기를 내어 선택한 것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런 칭찬은 받는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닿는다. 오랫동안 그 마음을 지켜오셨군요 라는 한마디가 멋있으세요 라는 10마디보다 훨씬 더 오래 남는다. 떠올려 보라. 살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 중에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말이 있는가?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를. 아마도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식어가 많은 말도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내가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부분을 꿰뚫어 본 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넨 사람은 아마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용히 듣고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한마디를 건넸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대화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자. 모임에서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갈고 닦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듣는 몸을 만드는 일이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 구사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의 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준비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몸에서 드러난다.
정약용은 몸가짐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 세상에서 비스듬히 드러눕거나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거나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 말이 놀라운 이유는 그가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도 흐트러진다. 그러니 대화의 품격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모임에서 상대가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있지는 않은가? 몸은 상대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상대는 안다. 말로는 네,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사람의 감각은 놀라울 만큼 예민해서 상대가 진짜로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이 그날 모임 전체의 기억으로 남는다. 상대의 말이 끝난 후 바로 내 말을 이어가지 않는 연습을 해보라. 3초. 고작 3초다. 그러나 그 3초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놀랍다. 상대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말이 제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허공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갖는다. 그리고 그 안도감이 상대로 하여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만든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은 대화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깊게 만든다. 서로가 편안하게 침묵할 수 있는 사이가 진짜로 깊은 사이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을 모임이라는 공간에서 읽으면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우리는 모임에서 흥분하지 않는다. 화를 내지도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제력을 잃는 경우가 있다. 상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드는 것, 자신의 경험을 상대의 이야기보다 더 크게 만들려는 것, 자신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겪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임에서 흔히 일어나는 품격의 균열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많아진다. 그 경험이 때로는 짐이 된다. 후배나 젊은 사람이 어떤 고민을 털어놓으면 나도 그런 적 있었어 라고 받아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혹은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바로 해법을 내놓고 싶어진다. 그러나 상대가 원하는 것은 그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가 충분히 들려지는 것,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는 것일 수 있다. 정약용이 말한 그릇이 큰 사람이란 바로 이 순간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가진 것을 쏟아내고 싶은 충동을 눌러두고 먼저 상대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 말이다. 이야기 하나를 떠올려 보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 모임에서 한 사람이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은 나도 작년에 그 병원 갔다가 별로였어. 차라리 다른 데 가봐라며 자신의 경험을 연결짓기 시작한다. 다른 한쪽은 그래, 많이 힘드셨겠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라고 조용히 묻는다. 어느 쪽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겠는가? 모임이 끝난 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할까?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이 바로 피크앤드 법칙이 가르쳐주는 진실이다. 사람은 모임 전체를 기억하지 않는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만을 기억한다. 그러니 모임 내내 재치 있는 말을 던졌어도 마지막 순간 무심하게 자리를 떴다면 그날의 기억은 무심함으로 남는다. 반대로 모임 내내 조용히 있었더라도
마지막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다음에도 꼭 또 보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날의 기억은 따뜻함으로 남는다. 정약용은 이 이치를 이렇게 표현했다.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이야깃거리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든다. 그러나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는 것은 깊이다. 넓음은 어느 정도 연습으로 쌓을 수 있다. 그러나 깊이는 다르다. 깊이는 상대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온다. 상대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감정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주는 데서 나온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습관이다. 모임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교를 한다. 자녀분은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이 상대를 비교의 자리에 세운다. 요즘도 그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이 상대의 현재 상황을 평가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린다. 이런 질문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시기에는 자녀의 성취, 건강, 경제적 상황 등이 은근한 비교의 도구가 되기 쉽다. 그 비교가 모임을 무겁게 만들고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대신 이런 질문을 시도해보라. 요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세요? 이 질문은 아무것도 가두지 않는다. 직업이 있든 없든, 자녀가 어떻든, 경제적으로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대답할 수 있다.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솔직해진다.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열린 질문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고, 닫힌 질문은 대화의 문을 좁은 통로로 만드는 것이다.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인간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강조한 것은 늘 상대에 대한 어려워함이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 이 말이 얼마나 깊은 통찰인가. 우리는 오래 알수록 상대를 쉽게 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오래 알았으니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주겠지. 오래 알았으니 좀 더 편하게 대해도 되겠지.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대화의 품격을 갉아먹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심한다. 상처 줄 말을 하지 않으려 신경 쓴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에게는 그 조심이 느슨해진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랜 관계에 균열을 낸다. 정약용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모임에서 자주 일어나는 또 다른 품격의 시험이 있다. 바로 이야기를 가로채는 순간이다. 누군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것이 연상고리가 되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면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어느새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다음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끝까지 들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품격 있는 대화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완전히 착지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야기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것이 충분히 자라날 시간을 준다. 자신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도 먼저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반응한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반응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 이것이 대화의 흐름을 지키는 품격이다. 칭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모임에서 어떤 칭찬을 하는가? 가장 흔한 칭찬은 외모에 대한 것이다. 요즘 훨씬 젊어 보이세요.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 칭찬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표면에서 머문다. 상대의 깊은 곳에 닿지 않는다. 반면 이런 칭찬을 생각해보라.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일, 결국 해내셨군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알아서 더욱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칭찬은 표면을 넘어 상대의 노력과 용기에 닿는다. 그리고 그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이전에도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청과 칭찬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상대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왔는지를 알아야만 그것을 알아봐 줄 수 있다. 그러니 품격 있는 칭찬을 하고 싶다면 먼저 품격 있는 경청을 해야 한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이 말은 비판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사실 모든 말에 적용된다. 내 말이 상대에게 닿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건네야 한다. 내가 확신하는 말일수록,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일수록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확신에 차서 말하면 상대는 설령 동의하더라도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듯 건네면 상대는 그 말을 방어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모임에서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직접적으로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다. 그러면 상대는 내용보다 상처에 반응하게 된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도 아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마치 내 잘못을 고백하듯 건네야 한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비판을 비판으로 받지 않는다. 함께 생각해보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이다. 이제 첫인사에 대해 이야기하자. 모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하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오는 길의 고충을 먼저 꺼낸다. 차가 너무 막혔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이 말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말들은 모두 나에 대한 이야기다. 반면 이렇게 시작해보라.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첫마디가 만들어내는 온도는 전혀 다르다. 상대를 향한 반가움과 궁금함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날 모임의 첫 단추를 품격 있게 채우는 방법이다. 심리학에는 후광 효과라는 것이 있다. 첫 인사에서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반가움을 표현한 사람은 그날 모임 내내 배려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반대로 첫인사에서 자신의 불편함을 먼저 내놓은 사람은 이후 어떤 좋은 말을 해도 그 첫인상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그러니 모임에 들어서는 그 첫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몸이 힘들어도, 날씨가 나빠도, 오는 길이 힘들었어도 그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아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향하라. 그리고 조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경험이 많으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크다. 그러나 조언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려면 먼저 상대가 조언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의외로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는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자동으로 그것이 조언을 구하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어쩌면 단순히 들어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다. 그러니 상대가 고민을 꺼냈을 때 먼저 이렇게 물어보라.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생각해봐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물음 없이 바로 조언을 쏟아내면 상대는 설령 그 조언이 맞더라도 패배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물음이 먼저 있으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그 다음 이어지는 조언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대화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상대의 이야기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상대의 말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의 틀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 전제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래 알아온 사람의 이야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을 때 그 대화는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모임에서의 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화가 잠깐 멈추면 불안해진다.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별로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게 된다. 정약용은 말이 많아지면 어느새 쌓인 말들이 행동을 앞서게 된다고 경고했다. 말이 많아지면 말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말은 상대의 가슴에 닿지 않는다. 표면을 스치고 사라질 뿐이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라. 모임에서 대화가 잠시 멈추었을 때 그 침묵을 채우려 서두르지 말고 잠시 그 안에 머물러 보라. 그 침묵 속에서 상대가 무언가를 더 꺼낼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아직 말하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가 그 침묵 속에서 익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함께 편안하게 버텨낸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생긴다. 그것이 품격 있는 관계의 증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가?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나이도 들었고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작은 시작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화의 품격도 마찬가지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단 하나만 바꾸어 보라. 오늘 다음 모임에서 상대의 말이 끝나면 3초를 기다려 보라. 단 그것만. 그 작은 변화가 그날 모임의 온도를 전혀 다르게 만들 것이다. 대화의 품격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습이고 습관이다. 정약용은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고 했다. 말을 잘한다는 것도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상대를 향하는 연습, 꾸준히 내 말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연습, 그 연습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품격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모임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모임의 마무리를 소홀히 한다. 시간이 다 되었다 싶으면 서둘러 일어선다. 마지막 인사도 짧게 끝낸다. 그럼 다음에 봐요. 오늘 즐거웠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피크앤드 법칙을 기억한다면 이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은 모임 전체를 기억하지 않는다. 가장 강렬한 순간과 마지막 순간을 기억한다. 그러니 마지막 인사가 그날 모임 전체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바꾸어 보라. 그날 그 사람과 나눈 이야기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 하나를 언급하라. 오늘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바라요. 혹은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집에 가는 길 내내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날 모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인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모임에서 가장 품격 있는 태도다. 내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 내가 더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빛나게 만드는 것. 그런 사람과의 모임 후에 상대는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 왜 기분이 좋은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그 충만함의 원천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정약용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관계에 대해 신중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편지 한 통을 쓸 때도 이렇게 점검했다고 전해진다. 이 편지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누군가의 눈에 보였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 이 편지를 내 원수가 보더라도 내가 잘못을 얻지 않는가? 그의 이 태도를 오늘날 우리의 대화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말인가? 내가 지금 이 말을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듣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말인가? 이 물음을 습관처럼 품고 있으면 말이 달라진다. 충동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걸러진다. 다른 사람의 험담, 무심코 꺼내는 비교,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판단의 말들이 잦아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심이 담긴 말, 상대의 마음에 닿는 말이 천천히 들어선다. 모임에서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어색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말이 잘못 나오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또 하나의 품격을 만든다. 실수한 말에 대해 솔직하게 아까 그 말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품격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 정약용은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하여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심을 가진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욱 신뢰받는다. 그 신뢰가 쌓여서 관계의 깊이가 된다. 다시 정약용의 말로 돌아오자. 가까운 사이일수록 애틋하게 여기고 익숙한 사이일수록 어려워해라. 이 말이 품격 있는 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익숙해질수록 더 조심하고 가까울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오래도록 품격 있는 관계를 지켜나가는 힘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하다. 그들과 나누는 모임, 그 모임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삶의 질을 만든다. 그 말들이 따뜻할 때 삶도 따뜻해진다. 그 말들이 깊을 때 삶도 깊어진다. 이제 다가오는 모임을 생각해보라. 그 모임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가장 재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약용이 가르쳐준 길은 분명하다. 넓음이 아닌 깊음으로, 많음이 아닌 정성으로, 빠름이 아닌 따뜻함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